네, 자 새해 살림살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전망은 일단은 좀 좋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은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고 따라서 체감 경기도 계속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부 경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요. LG 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또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새해 경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뭐 저희가 지금 뭐 멘트로 전망이 뭐 이렇게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답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유한 평론가께서는 잿빛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그 주요 기관과 연구원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우선 보시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네. 자, 정부는 4%에서 3.8%로 하향 전망치를 내놨고요.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3.5%, 금융연구원은 3.7%, 현대경제연구원은 3.6%, LG경제연구원은 3.4%. 3.4%. 네. 그렇습니다. 예, 대략 보면은 3.4에서 3.8% 정도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 2014년 경제 성장률 최종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3.3%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4 뭐 이 정도 될 걸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좀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 전망치가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서 좀 장밋빛 전망을 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보통 언제나 조금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성장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시경제 관리 그러다 보니까 정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부 전망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단순한 전망치냐 아니면은 목표치로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표된 정도까지만 이제 우리가 정책 효과를 고려한다 이런 점에서는 민간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희망 섞인 전망치. 그림에 지금 4.0에서 3.8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한 거는 작년 11월인가에 4.0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0.2% 떨어진 거는 뭐라고 정부에서 표현했냐면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그런 우려를 감안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다. 그걸 반영했다라는 건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지난해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전에 물론 그것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엄청난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11월, 12월 갈수록 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2000년 카드 사태 또는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반등하던 소비 심리가 이번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올해 경제에 상당한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 심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회복되는 게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지름길이 될 텐데요. 올해도 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 공공요금 또 세금 인상도 줄줄이 좀 예고가 되고 있죠. 그게 이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공공요금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벌써 담배값은 2,000원 올랐죠. 이 담배 하루에 한갑 피신 분들 연 162만 원을 지출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전국의 부산과 대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거 그 40여 곳에서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고요. 또 인천시와 대구시는 도시철도 요금 20% 또한 이제 그 올릴 정도로 예정돼 있고 서울시 경기도 대중교통 이렇게 올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다 올린다 결정난 건 아닌데 검토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다 끝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래저래 우리 서민들만 심리도 위축되고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걱정입니다. 자, 이 담배세 올리는 걸로 이렇게 좀 더 이상 뭐 좀 인상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줄줄이 지금 공공요금 세금 인상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좀 더 좀 위축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상 공공요금 물가 부담 때문에 항상 못 올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우리 경제 물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기회다라고 여기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도 이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것도 소비의 일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구매력이 이제 확보가 되는 부분이 여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구매력이 줄어드는 그렇겠죠.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요인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매일같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때 뭐 휘발유 리터당 2,200원, 2,300원까지 했는데 어제 이렇게 휘발유 넣어보니까 뭐 1,500원대까지 내려가 있어서 확실히 저 기름값이 이제 내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유가 하락 이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사실 크게 호재가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사실 유가가 왜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수요하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러시아 경제 불안이나 이런 점들 다 반영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 위축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건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역시 우리 원유 수입국이다 보니까 구매력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 그동안은 기름에 써야 됐던 그런 많은 돈을 이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차츰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꼭 그 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오르신 말씀인데 저 거꾸로 생각해서요. 작년에 우리가 474억 원이라는 흑자를 냈거든요. 이 이유는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자동차도 잘 안 팔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고는 저유가 때문에 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보통 그 단기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제가 어디 가서는 70달러, 72달러로 고정될 겁니다라고 얘기 잘못했다 요즘 욕을 많이 먹습니다. 53달러까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것이 배럴당 기름값이 배럴당 기름값이 그렇죠. 지금 기름값 당장 떨어지고 또 가스요금도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좋은데 길게 봐서는 예를 들어서 그거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금리가 높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도 신흥시장, 금리가 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그 리스크가 있고 위험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미국이라든지 안전한 데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길게 봐서는 그런 위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지금 두 분이 보시는 게 시각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말씀을 더 추가로 해주시겠습니까? 저유가가 장기적으로는 뭐 득이 된다고 하셨고 약간은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조금 더 추가로 좀 오히려 단기적으로 악재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금융위기 우려라든지 이것이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충격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저유가 현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장은 그 우리 수출 여건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경제 심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크고 하지만 과거의 삼저 호황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유가가 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세계적으로 결국 부나 소득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산유국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로 어떤 구매력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구조상으로 보면은 우리도 득을 보는 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로벌 자금이라고 하는 오일머니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더 안정적인 데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한번 그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추세를 봐야겠지만 그렇게 크게 득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전망이 다른데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지 않습니까? 뭐 제로금리 시대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이 뭐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는 이제 않은 걸로 이렇게 좀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가 좀 늘어나려면 어떤 것들이 좀 급선무로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지출 여력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계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또 기업 가운데서는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량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소비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뭐 고급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가 있다라든지 사회적 인식이 나쁜 부분을 좀 개선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제 고소득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계 소비 성향이 가장 높은 쪽은 보면 역시 가장 소득이 낮은 측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 하지만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운다라는 점에서는 최종 수요의 확대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내수 서비스 성장 정책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수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최경환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소비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거 봐서는 비정규직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회보험 확대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후에 조금 이것이 좀 방향을 조금 잃은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소비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임금 인상 정책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저기서 자꾸 돈을 써라 얘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돈을 더 어떻게 쓸 돈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050조를 넘었죠. 이게 그렇죠. 그 가계부채 1,000조라는 이야기는 오래됐고요. 1,063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더 문제는 가계부채가 질적으로도 악화가 됐다. 즉, 그러니까 이 보험사나 대부업체, 신용카드의 할부까지 이게 대출금 악성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이나 대전 등 지방 부동산까지 이게 가계 부풀어서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지방까지 갔다. 이것이 걱정인데요.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한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쌓여있던 문제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 빼서 충격 분산해야 되고요. 그나마 일시적으로 충격 몰리는 거 최악의 상황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꺼진 미국이나 남부 유럽 그러니까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 모두 OECD 국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30% 미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60%가 넘어버렸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정부가 새해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로 구조 개혁을 꼽았습니다. 앞서서 최희원 평론가께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 최경환 부총리는 뭐 개혁이 밥 먹여준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 개혁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올해가 이제 그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정부는 이제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조치들을 취할 그런 그 태세인데 어떻게 방향은 뭐 맞는 걸로 보십니까? 뭐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나 또 뭐 또 그 결과로서 국민 후생, 뭐 대통령께서는 국민 행복 얘기를 하시는데 뭘 위해서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해법에 대한 각도 이런 것들도 조금만 논의를 해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많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된다기보다는 각각 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솔루션을 다 도출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절충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리더십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작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노동 개혁 부분이 이중 구조를 좀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현상을 억제하고 고용 안정을 추구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겠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박수 쳐주고 싶은 말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야기되면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든지 그래서 준규직이란 말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든 그렇게 생각하든 간에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정규직의 처우와 임금을 낮춰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극을 줄인다. 하향 편중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가에 대자본을 막 붙이고 F학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요. 뭐 1억 원 이상 소득 올려야 되고 한 달 수입이 830여만 원이 되어야 3만 달러 육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소수의 정말 10%도 되지 않는 정규직과 대기업의 돈이 몰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말 노사정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대타협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일단은 결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예. 또 동일 임금에 대해서 완전히 동일한 임금을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직에 대한 어떤 보호가 좀 과잉이다라는 지적도 맞고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나 보호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수준이다.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조금 더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 입법안은 사실은 노동계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자, 뭐 시간 관계상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책임연구원,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